제2장 운과 리스크의 쌍둥이. 성공의 숨겨진 변수와 진정한 실력의 조건.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믿고 싶어 한다. 열심히 일했고, 현명한 선택을 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성공을 위한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모건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작가의 두 번째 장, 운과 리스크, 럭 앰퍼샌드 리스크는 첫 번째 장의 논리를 더 깊은 시면으로 밀어넣는다. 첫 장에서 우리는 모든 금융행동 뒤에는 그 사람의 경험과 세계관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배웠다. 그러나 두 번째 장에서 작가는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성공에 운이 기여한 몫을 당신은 인정할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실패에 리스크가 기여한 몫을 당신은 인정할 용기가 있는가? 작가는 이렇게 선언한다. 운과 리스크는 형제이자 도플갱어입니다. 어떤 일은 좋게, 어떤 일은 나쁘게 만드는 외부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아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덜 유리한 쪽으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더 열심히 일했거나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운이 결과에 큰 역할을 했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의 성공 신화를 정면으로 뒤흔든다. 빌 게이츠와 켄트 에반스, 운과 리스크의 극명한 대조. 작가의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는 빌 게이츠와 그의 동창생 켄트 에반스 위 이야기다. 1968년 시애틀의 레이크사이드 스쿨은 전미에서 가장 진보된 학교 중 하나였다. 이 학교의 어머니 클럽은 수익금을 모아 텔레타이프 단말기와 컴퓨터 시간을 구입했다. 당시 고등학교가 컴퓨터를 소유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 중 극소수만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컴퓨터 앞에 3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다. 빌 게이츠, 폴 앨런, 그리고 켄트 에반스. 그들은 모두 컴퓨터에 광적으로 집착했다. 켄트 에반스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 빌 게이츠 스스로 인정했듯 켄트는 그들 중 가장 총명했고 함께 프리스턴에 진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켄트 에반스는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졸업을 몇 주 앞두고 등반 사고의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고 그들의 회사는 현재 3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한다. 그들은 모두 같은 학교에 다녔고 기술에 대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의 동전의 다른 면을 경험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운을 경험했습니다. 켄트 에반스는 리스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자신도 말합니다. 만약 켄트가 그 리스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앨런과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불편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유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극단적인 성공 사례일수록 그 안에는 극단적인 운이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의 발견, 프로스펙트 이론과 손실 회피. 작가의 통찰은 데니얼 카너먼, 다니엘 칸맨과 아모스 티버스키 및 프로스펙트 이론, 프로스펙트 시어리과 정확히 수렴한다. 1979년 그들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전통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발견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프로스펙트 이론의 핵심은 이것이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동일한 금액이라도 잃는 것의 고통은 얻는 것의 기쁨보다 약 2배에서 2.5배 더 강렬하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유명한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1000를 받은 후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A. 50%의 확률로 $1000를 더 얻거나 50%의 확률로 $0를 얻는다. B. 100%의 확률로 $500를 얻는다. 예상 가치는 동일하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B를 선택했다.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2000를 받은 후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C. 50%의 확률로 $1000를 잃거나 50%의 확률로 $0를 잃는다. D. 100%의 확률로 $500를 잃는다. 예상 가치는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압도적 다수가 C를 선택했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인간은 이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적, 리스크 어버스이고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추구적, 리스크 시킹이다. 그리고 이 인지적 편향은 금융시장에서 처분 효과, 디스포지션 이펙트라는 이름의 자살 행위로 나타난다. 처분 효과란 투자자들이 수익 중인 주식은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 중인 주식은 너무 오래 보유하는 현상이다. 이익을 확정짓고 싶은 심리와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결합된 결과다. 작가의 운과 리스크는 이 프로스펙트 이론의 철학적 확장판이다. 우리는 성공을 우리의 능력으로 기인하고 실패를 운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운으로 치부하고 타인의 실패를 무능력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작가는 말한다. 운과 리스크는 도플갱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 결과에 개입하지 않은 상황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리트 이론의 재해석. 더크워스가 말한 운의 자리. 안젤라 더버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자로서 성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그릿임을 발견했다. 그릿은 매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로 정의된다. 그러나 더크워스는 결코 노력만이 성공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리트, 더 파워 오브 패션 앤드 퍼서비런스에서 명확히 구분한다. 그릿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재능, 기회, 지원 시스템 등 수많은 외부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더크워스의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운으로 돌리는 법을 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자신이 태어난 환경, 만난 사람들, 주어진 기회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이 겸허함이 그들을 더 나은 협력자, 더 나은 리더,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 작가는 이 더크워스의 통찰을 금융 영역으로 확장한다. 우리는 극단적인 예시, 즉 뉴스를 지배하는 억만장자, CEO, 대규모 실패 사례만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가 극단적일수록 운과 리스크가 더 큰 역할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패턴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작가의 제시하는 두 번째 장의 핵심 교훈이다. 성공한 개인을 연구하지 말라. 성공의 패턴을 연구하라. 성장 마인드셋과 운의 수용, 드웩의 프레임. 캐럴 드웩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 과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위 개념을 정립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성공을 자신이 원래 잘난 사람이라는 증거로 해석하고 실패를 자신이 원래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로 해석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성공을 현재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피드백으로 해석하고 실패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드웩의 이론을 무한한 가능성의 선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이다. 작가는 이 드웩의 프레임을 운과 리스크의 문제에 적용한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변수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성장 마인드셋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켄트 에반스의 죽음을 노력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당신은 빌 게이츠의 성공을 천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헤도닉 프레이밍, 손실의 심리적 구조를 재설계하는 기술. 프로스펙트 이론은 단순히 인간의 비합리성을 고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이 비합리성을 활용하는 기술을 제시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헤도닉 프레이밍이다. 헤도닉 프레이밍은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심리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경험하도록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들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여러 개의 이익은 분리하라. $100를 한 번에 찾는 것보다 $50를 2번에 나누어 찾는 것이 더 큰 심리적 효용을 제공한다. 이익은 나눌수록 좋다. 둘째, 여러 개의 손실은 통합하라. $100를 2번에 나누어 잃는 것보다 한 번에 $100를 잃는 것이 심리적 고통이 더 작다. 손실은 합칠수록 좋다. 셋째, 작은 손실과 큰 이익은 통합하라. $100를 벌고 $2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80의 순이익으로 프레임하라. 이익 위에 손실을 얹어서 인식하라. 넷째,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은 분리하라. $100를 잃고 $20를 환급받는 것을 $80의 순손실로 프레임하지 말라. $100의 손실과 $20의 이익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라. 이 헤도닉 프레이밍은 단순한 생각의 왜곡이 아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며 장기적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심리적 생존 도구다. 작가의 2번째 장은 이 헤도닉 프레이밍을 더 거시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운과 리스크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변수를 해석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당신은 2가지 방식으로 프레임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나는 운이 없어. 저 사람은 운을 활용했다. 나는 다음 기회를 준비하자. 당신의 실패를 마주할 때 당신은 2가지 방식으로 프레임할 수 있다. 나는 노력이 부족했어. 나는 실패자야.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작가는 말한다. 당신이 운을 믿는다면 당신은 리스크 역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운은 언제든지 리스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운과 리스크 통합 전략 5 이론이 만나는 지점. 모건 작가,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 엔젤라 더크워스, 캐럴 드웩. 그리고 운과 리스크, 프로스펙트 이론, 처분 효과, 그릿, 성장 마인드셋, 헤도닉 프레이밍.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행동경제학자의 실험 데이터요. 하나는 심리학자의 임상 연구이며 하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문학적 통찰. 또 하나는 긍정 심리학의 대중화 전략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첫째, 모든 결과에는 운과 리스크가 개입한다. 작가는 선언한다. 극단적인 성공 사례일수록 극단적인 운이 개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크워스는 인정한다. 그릿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드웩은 경고한다. 성장 마인드셋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인간은 손실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한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증명한다. 동일한 금액의 손실은 이익보다 2배 이상 강렬하게 느껴진다. 이 비대칭성은 처분 효과라는 투자 자살 행위로 이어진다. 작가는 이 비대칭성을 성공의 해석에 적용한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운으로, 나의 성공을 능력으로 해석한다. 셋째, 해석의 프레임은 선택 가능하다. 헤도닉 프레이밍은 증명한다. 동일한 경제적 결과라도
그것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작가는 확장한다. 당신은 운과 리스크를 불공평함으로 프레임할 수도 있고 겸허함의 교훈으로 프레임할 수도 있다. 넷째, 극단적 사례가 아니라 패턴을 연구하라. 작가는 조언한다. 억만장자의 인생을 연구하지 말라. 당신은 그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대신 수천, 수만 명의 데이터 속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패턴을 연구하라. 그 패턴만이 당신의 선택에 진정한 지침을 줄 수 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한 투자자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성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단지 운이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포브스는 좋은 결정을 내렸지만 운이 없었던 가난한 투자자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포브스는 평범한 결정을 내렸지만 운이 좋았던 성공한 투자자를 축하합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릿은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변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드웩은 이렇게 말한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의 타고난 능력의 증거로 봅니다. 성장 마인드셋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피드백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의 역할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당신의 운과 리스크는 무엇인가? 당신이 태어난 가정, 당신이 만난 스승과 멘토, 당신이 경험한 호황과 불황, 당신이 겪은 질병과 사고, 당신은 이 중 어느 하나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성공을 순전한 내 능력이라고 우길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운을 인정하고 겸허해질 것인가? 당신의 실패를 순전한 내 잘못이라고 자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를 인정하고 용서할 것인가? 작가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운과 리스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당신의 성공에는 운이 있었다. 당신의 실패에는 리스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의 문턱에 선 것이다.